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서울 집값은 현재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부분적으로만 오르는 거예요. 자, 이랬거든요. 지금 서울 집값 오르는 건 부분 오르는 데만 오른다. 이랬었는데 오른 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전방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노원구, 금천구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상구와 용상구를 넘어서 성북구, 노원구, 금천구까지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성동구 집값 상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토지거래 허가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네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 카드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여기 이거 주변으로 또 오르겠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성동구 집값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으면서 비상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성동구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르고 있는가? 그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초반 상승 요인 보면은 18주 연속 오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현재 18주 18주면 도대체 몇 달입니까? 4개월 이상이잖아요. 네, 그죠? 46. 4개월 반 동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그 가격이 부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 변두리 지역까지 오르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 왜 올랐냐 했더니 초반 상승 요인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는데 그걸 해제를 하니까 이때다, 이때 지금 사야 된다, 해제했을 때 사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지역 위주로 좀 오른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죠. 저금리 기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요인, 대선 국면에서 나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학습 효과가 시장에 지금 방영되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무조건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또 철석까지 믿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대선 국면에서 나온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 효과 때문에 그게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를 둔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세금, 대출, 공급 모두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세금, 대출, 공급 모두 바뀔 거라고 하는데요. 정책 기조 변화의 핵심 보면 공급은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다른 거. 문재인 정부 때는 세제를 규제 쪽으로 다주택자 규제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그랬는데요. 세제를 또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던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 강화, 대출 제한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단순히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접근으로 실수요자가 집을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급 부분에서는 정확히 뚜렷하게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자, 근데 사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기 신도시하고 정비사업으로 공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 정부 하면 좀 이 정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라고 문정부 하면 딱 이제 그게 되는데, 자,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 전략은 사기 신도시와 정비 사업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공식 공약은 아니지만 GTX 연계, 수도권 외곽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김포 고천, 하남 감북 이런 얘기가 나왔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신도시 얘기가 조금 쑥 들어간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상기 신도시가 이미 집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또 하나의 신도시급 공급 신호는 시장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토지 가격만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상기 신도시 집행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상기 신도시도 지금 막 그렇게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상기 신도시 조성한다 할지라도 그 공급 계획과 실제 입주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서울에 여기저기 재개발, 이런 이름이 다른 방식의 여기저기 개발 이제 계획이 잡혀 있고 막 그런데요. 그 서울 자체 내에서도 나중에 개발되고 막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또 사기 신도시 실제로 진행이 될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서울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 집값 상승 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자 어쩌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2025년 6월 10일 기사로 봤을 때는 일기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삐걱거리고 있고, 자, 상기 신도시는 지연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상기 신도시까지 발표를 해봤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 제대로 좀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둘러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집값이 다시 많이 들썩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공약을 보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얼마큼 그러냐면 아파트 착공 실적을 보시면 2022년만 해도 15,230가구. 근데 2023년 많이 줄어들죠. 2024년 잠깐 반짝하고 오릅니다. 하지만 2025년에 6,848가구. 정말 작군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원하는데 너무나도 착공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공약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많이 짓고 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일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라고는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상기 신도시 지연인데, 자, 2025년 6월 4일 기사입니다. 사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될까? 자, 이게 상기 신도시 일정도 줄줄이 지금 연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기 신도시 공약 질서 슬그머니 빠진 상태라고 하네요. 사기 신도시 실제 공급까지 최소 10년 걸린다. 그러니 상기 신도시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어렵다. 공급도 어렵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앞으로 당분간 아파트 공급은 원활하게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규제에서 활성화로 선회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값을 올리고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규제하는 것보다 활성화시켜서 노후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정비 사업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활성화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는 눈여볼 게 사기 신도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겠구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일기 신도시 정비 방향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기 신도시 정비 방향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핵심 규제는 유지된 채 일부 유연화만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금 정책은 그럼 어떻게 바뀌나라는 거에서요. 자, 세제 부분은 보다 유연한 조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긴 했어요. 국토보유세. 그래서 국토보유세 얘기 듣고 집주인분들이 깜짝 놀랐던 국토보유세, 그리고 보유세 강화는 방향을 틀어서 국토보유세 부분은 좀
이야기가 쑥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현재는 보유세는 완화하고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주목할 점, 자, 제2국민주소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2국민주소제는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제2국민주소제란 말 그대로 등록상 주소 외에 제2의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등록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면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지방 주택을 제2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자, 현재 두 채의 집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돼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제2주소제로 지방주택을 등록하면 지방주택을 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간주해 줄 수 있는 세금 감면이 가능해지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에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2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와 달리 지방 미분양과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제2주소를 통해서 지방주택을 실수요에 가깝게 인정해 줌으로써 투기 목적이 아닌 정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듣고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제도가 주소를 그쪽 지방에다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도권에도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하나 두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도 주소를 놓고 그러면은 두면은 내가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그냥 1가구 1주택처럼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는 주말이나 휴일에 사용하라고요? 제도 도입 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아니 집 하나도 지금 간수하기도 힘든데 내 사는 집도 청소하기 뭐 어렵고 전기세니 뭐니 관리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도 골치가 아픈데 하나를 더 구입해 넣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는 건 좋겠지만 근데 그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가서 거주도 해야 되고 제2주소지를 거기다 해놔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럼 거주 이력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들이 뭐냐면 세금 감면이 되니까 그 세금 감면은 받으니까 자 그래서 위장으로 주소는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가서 이제 살다 오고 막 이러는데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서울에서 저 전남에 어디까지? 네, 수도권에서 막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오. 자 그러면은 딱 일부 지역 괜찮은 지역 일부 지역만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방 내에서도 오히려 또 양극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정책에서 지방의 미분양이 쌓여 있는 부분에서 자 이게 보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2국민주소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부분. 나온 게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2국민주소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와 달리 자,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심각한데 이 부분을 좀 다른 좀 방법은 없는가 좀 아이디어를 좀 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 제2국민주소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단순한 주소지 등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주택의 실수요적 가치를 부여하고 다주택자 규제에서 합리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실험적 제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제도 설계와 운영에 따라 지방시장을 살리는 유인책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꼼꼼한 검증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으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진짜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좀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또 차별점. 그게 뭐냐 하면 미래소득 반영한 DSR 완화를 하겠다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청년 대출을 완화를 해주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차별점은 금융 유연성이다. 그래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한 DSR 완화 정책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DSR에는 걸리고 소득은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집 사기가 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청년이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DSR 완화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또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금 이제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선점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 거래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또한 기대감이 선반영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제도 시행 이후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미래소득 반영한 DSR 이거 뭐냐? 조금만 더 살펴보면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ebt Service Ratio. 네, 제가 조금 혀를 좀 굴렸습니다. 저번에 영어를 했더니 우리 실장님이 영어가 네, 어쨌든 Debt Service Ratio라고 DSR입니다. 자, 그거를 줄인 약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자,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데요. 자,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자, 대출금 원리금으로 2천만 원을 갚아야 하면 DSR이 이제 40%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로 인해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대출 한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집을 사기 어려웠는데요. 자, 요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해주냐 하면 청년층이 DSR에 불리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선 청년은 초봉이 낮고요. 초봉이 낮잖아요. 그리고 근속 연수가 짧고 그리고 자산 축적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너무 짧았으니까 일하는 시기 저축할 시기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DSR 한도 내에서는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미래 소득을 따져가지고 대출을 해주자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미래 소득 반영 DSR 완화란 미래에 오를 것을 예상되는 소득을 DSR 계산에 포함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29세 청년 A씨 현재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DSR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약 1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되는데 자, 하지만 이 사람이 35세까지는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걸 미래 소득으로 따져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미래 소득 반영해서 DSR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출 한도를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점. 자, 이거를 했을 때 장점은 자, 청년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는 거죠.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래소득을 따져보는데 사실 그 미래소득이라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소득 추정의 불확실성 부분이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시 또 장점으로 보면 자산 형성. 이미 이제 내 집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집을 못 사고 있었던 청년들까지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한 곳은 기회를 줬을 때 집을 사두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자극이 우려된다. 이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생애 최초 구입자 지원에 효과가 있고 하지만 지금 그냥
청년들이 자기 소득에 맞춰서 그냥 이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더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자기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청년들하고 또 많은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에 맞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결국 공급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은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좀 큰데요. 시장의 답은 자, 수급이 문제다. 지금 이제 외곽 지역까지도 지금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규제 없는 공급 확대가 가능한가? 공공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정비 사업은 행정 절차상 수년이 소요됩니다. 네, 됨이라고 했는데. 자, 따라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예요. 그렇죠. 제가 2, 3년 전에 집값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그 문매를 맞을 뻔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요. 자, 강남 상권은 현재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서로 다 잘 살 수 있는 시장이 좀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내건 공약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에 관한 모든 지식의 파루스였습니다.